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0조 마태복음서 7장 27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2020 경자년의 평자 붕, 그리고 이 붕자는 무너지다 붕자입니다. 2020년 송년사 설교가 되겠고요. 이러한 설교를 해온 지 벌써 8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에 처음 새누리교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교회에서는 1년의 마지막 주일에 평자를 제시합니다. 평자라는 것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자 가운데 한 글자를 택하여서 한 해를 갈무리하는 의미를 그 속에 담아보는 겁니다. 금년에 채택된 한자는 무너지다 붕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붕괴하다 그럴 때에 앞머리에 붙어 있는 글자가 무너지다 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태여 영어로 번역하면 콜랍스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양익주의자입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제가 이러한 인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새누리 공동체가 어떠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목회 초기부터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건 몽고하니 양익주의, 이걸 토박이 말로 풀면 두 날개주의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새누리교회는 왼쪽 날개도 아니고 오른쪽 날개도 아니라는 겁니다. 새누리교회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고 하니, 좌파가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좌파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하고, 우파가 잘하면 우파가 잘한다고 하고, 우파가 잘못하면 우파가 잘못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입장을 양익주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중도주의하고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중도주의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양익주의는 때로는 좌파의 어젠다에 동의합니다. 또 양익주의는 때로는 우파의 어젠다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대처하고 또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그걸 양익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익주의의 근거가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최종적이고 최고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가르침을 새기고자 한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우리 교회가 소속한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 속에서 우리는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좌파나 우파의 이념에 경도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 설교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마다하지는 않지만 극도로 꺼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대립이라고 그럴까, 또 좌파 대결 상태가 1년 내내 우리나라의 전국을 달구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새누리교회는 어떤 발언을 하기보다 침묵이라고 할까요, 관망이라고 할까요, 라고 비춰질 정도로 별로 이렇게 발언을 안 해온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계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정리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교계 연합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동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화평적인 그 입장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혹은 언론 매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걸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도 아무런 그러니까 이렇게 특기할 만한 또 유의해서 인정할 만한 운동이나 어떤 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굉장히 한국 교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망스럽다 못해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때에 목소리를 내라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규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한국 대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거두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제가 함부로 단언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교회가 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막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자기 자체, 교회 자체의 안위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어떤 데미지에 대해서 그들은 보험을 들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내내 아무런 그 한국 교회를 계도할 만한 비록 그 실패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는 어떤 움직임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라도 사람이 있고 경상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다양한 이념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침묵을 지키면서 이제 그 한국 교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게 움직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변호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수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나마 어떤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가슴에 정말 새까맣게 타버린 죄만 남겨놓았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어떤 교회를 비판하는 거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고 서럽고 서러워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반석의 비유,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하고의 그 결과가 어쨌는지에 대한 비유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아마 장맛비 정도 되었겠지요. 그래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집에 들이침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다. 이게 한국 교계 리더십이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 민족 자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극도로 격화된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그림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저는 마태복음서 7장 27절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비가 내렸습니다. 홍수가 내렸습니다.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리더십이나 한국의 대형 교회는 이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더라. 참 그렇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너지다 했을 때 교회의 리더십이나 대형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 한국 민족, 한국 국가 여기에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근데 무너진 게 하도 많아서 일일이 거론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노트에다 써봤더니 한 30가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 30가지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30분 설교에 맞춰서 한국에서 무너진 게 뭐냐,
그것을 네 가지 요목을 골라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무너졌다면 이 네 가지가 무너진 거다. 저는 이런 안타까웠고 서러운 심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국 사회와 국가는 양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양심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양심을 무엇에다 팔아먹었는고 하니 다른 것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들여왔습니다. 먼저 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이 선명한 것에 대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짓는 기준이나 표준을 하는 잣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 도둑질하면 구태여 그것이 법률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도, 율법적으로 그것에 대한 규범이 없어도 양심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 아니야? 하고 이 속에서 얘기합니다. 그 속을 우리는 이렇게 용어로 부르는데 그것이 양심이더라는 겁니다. 규범 이전입니다. 그리고 법률 이전입니다. 그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시비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정해 주는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뭐에 팔아먹었느냐? 이념에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좌파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게 없고요. 좌파 이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가 공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옹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사람을 저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리고 반격을 가해야 됩니다. 이게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좌파의 잘못이 크지만 우파의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자리에 뭐가 들어왔느냐? 이념이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념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쪽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정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부당해 보이고 불의스럽게 판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꾸준히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자기 입장에 의해서 이렇게 렌즈를 만들고 안경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설왕설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이념을 가슴에 품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서러운 일이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좀 과격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6.25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는고 하니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포입니다. 그 동포들의 가슴 속에 이 좌파의 그 극단적인 그 이념인 공산주의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가 장악했는데 그들의 이념이 뭐라고 가리켰느냐면 조국 통일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아주 지대사다. 이것보다 더 큰 이렇게 고귀한 목적이나 목표는 없다고 심어줬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들은 같은 동족을 향하여, 같은 형제 자매를 향하여 총불을 겨누고 죽이고 해치는 일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결행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수행해 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념인가요? 아주 그들이 생각했을 때 지고한 이념입니다. 조국 통일입니다. 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위대한 나라, 그 공산주의 국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런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지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과거의 좌파라고 의식됐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최대한의 맥시멈 공격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주 박살을 내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도 이렇게 서슴지 않고 연재죄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후손까지도 아주 두고두고 이 감시 내지 감독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왜 했을까요? 이념이 그 자리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념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념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 얘기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뒤집힌 사람들 요새 안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뒤집혀져 있어요. 근데 좌파로 뒤집혀졌느냐 우파로 뒤집혀졌느냐 그것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을 이미 팔아먹은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언론인이라면 언론인만큼은 뭘 내려놔야 됩니까? 이념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가 잘하면 좌가 잘했다고, 우가 잘하면 우가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인들이 자기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 아닙니까?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뭐 저항을 한다고 그러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언제 이념적 투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고 성령님의 그러하신 기름 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들은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의 자리에 이념이 들어왔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이 그렇게 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양심을 이념으로 팔아먹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와 국가에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느냐?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상식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상식이 무너졌는데 이 상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도 이렇게 알아듣게끔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봐도 그건 아닌데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른까지 갈 것도 없죠. 누가 생각해도. 그리고 이게 상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오래 생각 안 해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법리 다툼을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보면 그건 안 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누가 당신은 도둑놈이요. 그러면 도둑놈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아무리 무슨 판정을 내려도 내리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제가 거명하기 싫어서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요교수한테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좌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법개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좌파 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판사들은 색출해서 그 법조계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상식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상식을 어떻게 했나요?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뭐에 팔아먹었느냐? 당리 당략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한 정당의 이익이 그 이권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리 당략이 가장 중요한 게 됐어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래야 상식 아닙니까? 참으로 그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고 이제 판사 색출을 하자, 판사를 탄핵하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뭐가 무너졌다? 상식이 무너졌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상식을 어떻게 했다? 팔아먹었다. 뭘로 팔아먹었다? 당리당락으로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역사 앞에서 무슨 심판을 받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참 대한민국 참으로 뻔뻔한 나라의 극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졌느냐? 헌정이 무너졌습니다. 헌정을
얼른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면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쉬울 듯 싶습니다. 헌정을 영어로 번역하면 constitutional system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시스템을 헌정이라고 합니다. 헌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에서 그 헌법이 제시하는 이상과 가치 그리고 법리에 의해서 국가 체계가 서고 국가가 다스려지는 것을 헌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 체계입니다. 국가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 위의 법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헌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헌정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헌정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헌정을 무엇으로 팔아먹었느냐? 정권 수호와 바꿔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 사실인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문이면 무죄입니다. 친문이면 무죄입니다. 그리고 반문이면 유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쪽에 친하면 이 정권에게 친하면 무죄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반대하면 그리고 무죄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것도 개인 이름 들먹거려야 되니까 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요한 재판이 있는 날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부 요인을 청와대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도 부르고 대법원장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장 내지 헌법재판소장은 한 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만 대통령이 위일 뿐이지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함부로 와주십시오 어쩌십시오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헌법상으로. 그런데 내가 당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했잖아. 그러니까 깔라면 까. 그리고 와. 그래서 그분이 온 것 같은데 참으로 그분이 그 대법원장이 정말 소신이 있는 분이고 이 헌정에 대한 정말 뜨거움이 살아있는 분이면 거절했어야 맞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은 제가 못 가겠습니다.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그거 오해받으십니다. 그렇게 대통령님께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행하면 결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정체제에 신하임을 자처하고 갔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헌정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그 수반이 그 헌법 그 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입니다.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삼심제라는 의미에서는 대법원장이 꼭대기지만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를 결정한다는 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대법원 위에 있는 겁니다. 왜? 법을 다루는 기관의 최고심보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심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서로가 위라고 다툼하는 형국이지요.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정리 안 되는데, 그리고 입법부가 이제 수반이 국회의장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서슴없이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인데 이러고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은 상권 분립을 얘기합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종의 왕조 체제 시스템 비슷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청와대에 계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통렬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 수호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서글픈 일이고 서글픈 일이고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헌정 시스템이 무너져 내렸다.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의 검사는 그냥 검사가 아닙니다. 한 명의 판사는 한 명의 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속한 그 법조계의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라 한 명의 검사는 검찰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판사는 한 명의 판사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의식 없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다룬다고 하는 거 참으로 안타깝고 서러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검찰총장은 그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지휘상으로 아래에 있지만 그 부하는 아닙니다.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했는고 하니 법무부 장관 자리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고 하니 법무부 장관이 없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하품을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하나가,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닙니다.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면책권도 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이런 것조차도 구태여 법리 다툼을 벌여야만 이렇게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 참 그렇습니다. 이게 꼭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헌법 개론을 얘기하는 시간처럼 얘기가 되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 되고 헌법 개론 같은 거 몰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설교로 듣는 그 현실 사실 자체가 비극입니다. 참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무너져 내린 게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치는 네 글자로 표현을 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특히 영미권에서는 법의 집이라고 이렇게 서구권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용어 만들기를 좋아하니까 법의 집이라는 말을 그 법치라는 그 아주 그 멋있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ule of law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치 rule of law가 이제 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법의 지배는 왜 무너져 내렸냐? 이거 역시 팔아먹었습니다. 뭐에 팔아먹었느냐? 좌파 카르텔에 팔아먹었습니다. 좌파 카르텔이라는 게 뭐냐면 좌파 이익을 위해서 연대 의식을 갖고 꽁꽁 뭉친 그 집단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모모 정당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모모 시민단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모모 그 범여권에 들어가는, 그리고 방송계나 언론계나 이런 매체나 등에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이 좌파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들의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침해를 가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격을 가하겠다는 그런 그룹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파 카르텔이 이 정부 그 아래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졌고 강고해졌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법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그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차관이 뭐 택시기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걸 아시죠? 그랬는데 그와 비슷한 일을 했던 어떤 그 시민 한 사람은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도 살고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법치가 무너져 내렸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법치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의 적용이 더 이상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믿기 어려운 사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게 비극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강풍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침에 마지막 구절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도 이런 게 있어요. 반파가 있어요. 그럼 집이 반 무너진 겁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약간만 무너졌어요. 이건 회파라고 합니다. 회파, 반파, 전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최근에 사법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전파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엇이라고 목사님 판정을 내리시나요? 반파라고 생각합니다. 반 정도 대한민국이라는 건강한 집이 무너져 내렸어요. 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집이 반이 무너져 내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의 한 대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바람만 겨우 피할 공간 정도 된 게 반파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파된 집은 어떤가요? 그 집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했을 때 판정하는 건축 공무원들이 와서 이 집은 반파요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그 집을 비우고 안전 가옥으로 대피하셔야 된다고 판정을 나는 게 반파 상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의해서 좌파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파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격동하거나 동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만큼은 양익주의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만들었던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본인이 소속했던 정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상당수가 지지하지 않았으면 그분 탄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던 정당의 국회의원들에게서도 탄핵이 마땅하다고 판정을 내릴 만한 어떤 통치행위를 그가 했다는 것이죠.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관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좌파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우파로 바꾸면 유토피아가 올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요, 더러운 거예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배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성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배출하지 못했나?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건전한 좌파가 대한민국에 아직 필요합니다. 건전한 우파가 대한민국에 아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격화된 상태 속에 있다는 거죠. 거기 속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일어나자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념에 팔아먹은 양심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념을 내팽개치고 양심을 찾아야 됩니다. 당약에 팔아먹은 상식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정권 수호에 팔아먹은 헌정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좌파 카르텔에 팔아먹은 법치를 되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원죄, 죄와 악의 덩어리다.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 더더구나 정치하는 자들, 권력을 좋아하는 자들 당연히 더 믿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서부터라도 제대로된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나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좌파와 우파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책임입니다.
임무를 제대로 배출해내지 못한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임무를 제대로 배출해내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대한민국의 목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렇게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험난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격려가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 속에 밝게 비치기를 축복합니다.